님들, 뉴스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전문 경제 기사를 보든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 바로 이 월가라는 단어야. 근데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도 월가라는 말을 귀에 딱지 않도록 듣긴 하는데 누가 옆에서 갑자기 야, 그러면 월가가 정확히 뭐야? 뭐 하는 데야? 거기 애들이 무슨 기준으로 목표 주가를 찍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입이 딱 막힐 거야. 대부분 감으로만 이렇게 생각한다. 그냥 미국 큰손들 있는 곳? 돈 많은 펀드 매니저들 모여있는데? 뉴욕에 있는 금융가 거리 이름 아님? 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춰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같은 주식시장 안에 있으면서도 월가가 움직인다라는 말이 실제로 내 계좌랑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는 절대 못 본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진짜 월가가 뭐 하는 곳인지, 그리고 월가의 움직임을 우리 계좌와 수익으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전부 싹 다 뜯어왔으니까 딱 집중해봐. 월가, 무려 50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경 3,800조라는 천문학적인 돈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놀이터처럼 쥐락펴락하는 엄청난 힘을 가진 곳이야. 그래서 영향력도 무시를 못해. 월가의 애널리스트가 새벽에 반도체 전망이 어둡다라고 리포트 한 장을 썼다? 그럼 그 즉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이유도 없이 폭락해. 실제로 지난 7월에 월가의 골드만삭스라는 곳이 SK하이닉스를 콕 집어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하자 주가 7% 급락하고 그 상태로 한동안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어. 한마디로 월가는 단순한 금융가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몸뚱아리에 피를 돌게도 하고 반대로 피를 말려 죽일 수도 있는 가장 강력한 곳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곳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내 월급, 내 주식, 내 노후가 결국 이 심장 박동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으니까. 자, 그럼 도대체 이 괴물 같은 곳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그 시작은 아주 의외의 장소에서 출발해. 예전으로 잠깐 돌아가 보자.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 맨해튼 남쪽은 아직 우리가 아는 번쩍번쩍한 뉴욕 금융가가 아니었어. 그냥 항구 근처에 상인들, 군인들, 이민자들이 뒤섞여 살던 작고 시끄러운 식민지 마을 정도였지. 여기서 중요한 건 딱 하나야. 그때 이 동네를 다스리던 사람들이 마을을 지키려고 긴 성벽을 하나 쳐놨는데 그 벽이 있던 길이 나중에 이름이 이렇게 붙은 거야. 벽이 있는 거리. 그래서 월스트리트.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옛날에 성벽 있던 골목 정도였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대한 금융의 심장 같은 건 전혀 아니었어. 그런데 이 유래가 지금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진짜 소름 돋아. 과거에는 그 벽이 인디언이나 해적을 막았을지 몰라도 지금 2025년의 월가는 우리 같은 일반 개미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정보의 성벽을 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 그럼 이 평범한 골목이 어떻게 세계 자본주의의 상징이 됐냐? 포인트는 딱 하나야. 사람들이 거기서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 당시 상인들, 브로커들, 부자들이 서로 국채를 사고 팔고 회사 지분을 나눠서 사고 팔고 앞으로 돈이 될 것 같은 권리들을 거래하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길가, 나무 아래, 카페 같은 데서 종이 몇 장 들고 모여서 하는 수준이었어. 야, 너 지난번에 사간 그 채권 좀 더 살래? 저기 새로 생기는 회사 지분 내가 중간에서 연결해줄게. 이런 식의 약속과 종이 쪼가리들이 오가던 자리가 조금씩 공식적인 룰을 갖추기 시작해. 1792년 24명의 중개인이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 모여서 서명을 딱 하는데 이게 그 유명한 버튼우드 협약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모인 사람들끼리는 앞으로 이렇게 거래하자. 즉 우리끼리만 거래하고 수수료는 절대 깎아주지 말자는 그들만의 리그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순간인 거야. 그 합의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우리가 아는 뉴욕 증권거래소로 이어지게 된 거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자.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채권, 주식만 파는 게 아니라 아예 돈을 모아서 대신 굴려주는 사람들이 생겨. 너네 개별 주식 고르기 귀찮지? 우리한테 돈 맡기면 우리가 알아서 여러 기업에 나눠 담아서 굴려줄게. 이게 바로 뮤추얼 펀드, 연기금, 자산운용 같은 시스템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처음엔 길바닥에서 종이 몇 장 주고받던 거래가 조금 지나니 증권거래소라는 건물과 룰을 가진 마켓으로 커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전문가에게 돈을 맡기고 대신 투자하게 만드는 구조로 진화한 거지. 여기서부터 월가는 단순한 거리 이름이 아니라 돈을 모으는 곳이자 돈을 배분하는 거대한 공장이 돼버린 거야. 전쟁 자금 조달, 철도 자동차 석유 회사들 상장, IT 버블, 금융위기, 이 모든 굵직한 사건 뒤에는 항상 월가가 자금을 어떻게 모았고 누구에게 어느 산업에 먼저 밀어줬는지가 같이 따라다녔어.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뉴욕 맨해튼의 작은 거리라는 의미보다 전 세계 자본이 모여서 어디에 쏠릴지 어디서 빠져나올지를 결정하는 세력 전체를 그냥 편하게 묶어서 월가가 이렇게 본다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자. 그래서 이 옛날 이야기가 지금 내 계좌랑 무슨 상관이냐? 이 역사 흐름을 알고 있으면 지금 뉴스에서 월가 자금이 AI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월가가 에너지 전력 섹터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게 그냥 멋있는 표현으로 안 들려. 아, 세계에서 제일 큰 돈 공장들이 앞으로 5년, 10년 뒤를 보고 어느 산업에 더 많은 자본을 꽂아 넣을지 회의실에서 방향을 바꾸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 결정이 바로 내가 들고 있는 ETF, 내가 고민 중인 개별 미국 주식, 심지어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 흐름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월가의 역사를 암기할 필요는 없고 이 구조만 기억하면 돼.
아, 저기는 원래부터 돈이 모이고 모인 돈이 흘러갈 방향을 정해온 곳이구나. 이 감각만 잡히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된 거야. 이제부터는 과거에 어떻게 생겨났냐에서 한 발 더 깊게 들어가 보자. 지금 2025년 기준 이 거대한 성벽 안에는 과연 어떤 플레이어들이 살고 있을까? 누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누가 그 물건을 사주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매일 보는 목표주가, 투자 의견 같은 것들이 도대체 어떤 이해관계와 욕망 속에서 만들어지는지, 그 적나라한 구조를 경제 사냥꾼인 내가 아주 쉽게 캐릭터별로 뜯어서 보여줄게. 이거 알면 리포트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은 바로 만들어서 파는 놈, 셀사이드와 그걸 돈 주고 사는 놈, 바이사이드야. 이 둘의 관계를 이해 못하면 우리는 평생 뉴스에서 외국인이 샀다, 기관이 팔았다 할 때마다 그게 누군지도 모르고 휩쓸려 다니는 개미가 될 수밖에 없어. 먼저 첫 번째, 셀사이드. 이름 그대로 무언가를 파는 애들이야.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JP 모건 같은 투자은행들이 여기 속해. 얘네가 뭘 팔까? 주식을 팔까? 아니, 얘네가 파는 진짜 상품은 스토리와 논리야. 기업이 상장할 때 이 회사 진짜 대박 날 겁니다 라고 포장해서 투자자들을 꼬시고, 매일 아침 우리가 보는 그 리포트를 써서 지금 사야 돈 봅니다 라고 바람을 잡는 역할. 쉽게 말해 시장의 분위기 메이커이자 설계자들이지.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비밀이 하나 있어. 우리가 주식 방송이나 리포트 볼 때 제일 많이 하는 욕이 뭐야? 아니, 왜 주가는 박살나는데 맨날 매수하래? 얘네 바보 아냐? 이런 적 많잖아. 근데 걔네 바보 아니야. 천재들이야. 근데 구조적으로 매도 리포트를 쓰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생각해봐. 골드만삭스가 A라는 기업한테 너네 회사 상장하는 거 우리가 도와줄게 하고 수수료를 챙겨야 돼. 근데 그 옆방에 있는 애널리스트가 A 기업? 거기 쓰레기입니다. 주식 사지 마세요 라고 리포트를 쓴다? 그날로 그 은행은 A 기업이랑 거래 끊기는 거야. 수백억짜리 일감이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셀사이드 애들은 태생적으로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항상 긍정적인 뷰를 깔고 갈 수밖에 없어. 이걸 모르고 와. 골드만삭스가 목표주가 올렸대. 호재다 하고 덥석 물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분석이 아니라 영업 멘트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 셀사이드 기관들도 다 똑같은 놈들일까? 아니, 얘네도 성격이 다 달라. 이걸 알아야 진짜 고수야. 대표적인 3명만 기억해. 첫 번째는 야수, 골드만삭스야. 얘네는 태생이 트레이딩, 즉 승부사 기질이 있어. 리스크를 즐기고 공격적이야.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이거 사라고 강력하게 외칠 때는 진짜 미친 듯이 오르거나 아니면 미친 듯이 꼬라박거나 둘 중 하나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한다면 이 형님들 말을 유심히 봐야 해. 두 번째는 신중한 관리자 모건 스탠리야. 얘네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지옥을 한번 맛보고 나서 성격이 싹 바뀌었어. 돈 버는 것보다 안 잃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산 관리에 목숨을 걸어.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좋다고 하는 건 대박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망하지는 않을 탄탄한 놈이라는 암묵적인 인증 마크로 시장은 인식을 해. 세 번째는 황제, JP 모건. 그냥 덩치가 제일 커. 미국 그 자체야. 그래서 얘네는 개별 주식보다는 거시경제를 잘 봐. 여기서 거시경제는 개별 기업이나 가게의 활동이 아닌 국가 전체 또는 세계 경제 전체의 구조와 흐름을 분석하는 분야인데, 쉽게 말해 내년에 경기 침체 온다, 금리 어떻게 된다, 이런 큰 판을 읽을 때는 이 황제의 입을 봐야 해. 자, 그럼 결국 셀사이드가 열심히 이거 사세요 해서 하고 떠들었어. 그럼 그걸 진짜 돈 주고 사주는 애들이 있어야겠지? 그게 바로 바이사이드야. 블랙록, 뱅가드 같은 자산운용사,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 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맞는 헤지펀드들. 얘네가 진짜 슈퍼갑이자 고래들이야. 셀사이드 애들이 아무리 리포트로 떠들어봐야 주가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적어. 근데 이 바이사이드들이 그 리포트를 읽고 일리가 있네, 야 1조 원 매수해 하고 엔터키를 눌러야 그제야 차트가 위로 솟구치는 거야. 우리가 뉴스에서 외국인이 순매수했다라고 할 때 그 외국인이 대부분 이 바이사이드들이라고 보면 돼. 그럼 정리가 됐지? 셀사이드는 바람을 잡고 바이사이드는 돈을 쓴다. 이 구조를 알면 월가 리포트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야 해. 그럼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실전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이 셀사이드들이 매일 아침 쏟아내는 수많은 리포트와 목표주가, 우리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가장 큰 실수를 해. 리포트에 적힌 목표주가 200달러라는 숫자를 마치 예언서에 적힌 정답처럼 믿어버린다는 거야. 하지만 이 숫자가 만들어지는 공정을 알면 절대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목표주가를 산출할 때 무슨 슈퍼컴퓨터가 미래를 예측해서 딱 뱉어내는 게 아니야. 철저하게 계산된 결과값일 뿐이지. 근데 여기서 무서운 점은 이 계산식에 들어가는 가정이 애널리스트의 주관에 따라 너무나 쉽게 바뀔 수 있다는 점이야. 예를 들어볼게. 애널리스트가 어떤 기업의 적정 주가를 계산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바로 성장률과 금리야. 만약 애널리스트가 이 산업이 유망하니까 성장률을 1%만 더 높여볼까 하고 수치를 살짝만 수정해도 목표 주가는 150달러에서 순식간에 200달러로 튀어올라. 반대로 금리 리스크가 있으니 할인율을 0.5%만 높이자라고 하면 목표 주가는 뚝 떨어져 버려. 즉 우리가 보는 목표 주가는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애널리스트가 설정한 수많은 가정들이 결합된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목표 주가라는 숫자 그 자체보다 그 숫자를 만들기 위해 애널리스트가 어떤 가정을 사용했는지 우리는 이 논리를 먼저 뜯어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경제사냥꾼 영상들 쭉 보다 보면 어떤 종목은 월가 목표 주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데
어떤 종목은 아예 목표 주가 언급 자체가 없다는 걸 눈치챘을 거야. 이게 괜히 뺀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 내가 월가 목표 주가를 같이 얘기할 때는 그냥 월가에서 200달러라더라 이런 식으로 숫자만 던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말한 기준들을 전부 다시 체크해서 이게 진짜 믿을 만한 목표 주가인지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용 숫자인지부터 먼저 거르고 나서 괜찮다 싶은 것들만 골라서 그 뒤에 깔린 논리까지 같이 설명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종목은 월가 목표 주가를 써먹을 만한 수준이라서 가져오고 어떤 종목은 아예 그 숫자 자체를 참고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빼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길 거야. 경사님, 그럼 투자 의견, 매수, 중립, 매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단어들의 진짜 의미도 사전적인 의미와는 완전히 달라. 월가에는 그들만의 암묵적인 언어 규칙이 존재하거든. 먼저 매수나 비중 확대. 이건 말 그대로 좋다, 살만하다는 뜻이 맞아. 셀사이드 입장에서 영업을 해야 하니까 당연히 가장 많이 쓰는 단어지. 문제는 바로 중립이야. 사전적으로는 가지고 있어라 혹은 지켜보자는 뜻이지. 하지만 월가 생태계에서 이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는 매수하지 마라 혹은 눈치껏 팔고 나가라에 가까워. 왜 굳이 이렇게 돌려 말할까? 앞서 말했듯이 셀사이드는 기업과의 관계가 생명이야. 대놓고 매도 리포트를 써서 이 기업 엉망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그 기업 경영진과의 관계는 끝장나고 나중에 상장이나 자금 조달 같은 큰 비즈니스 기회를 잃게 돼. 그래서 월가는 매도라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중립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써서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니다라는 신호를 우회적으로 보내는 거야. 실제로 월가 리포트 통계를 보면 매도 의견은 전체의 5%도 안 돼. 나머지 95%는 매수 아니면 중립이지. 이 구조적인 함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립이니까 안전하겠지 하고 들고 있다가 주가가 하락하는 걸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리포트를 읽다 보면 아주 모호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해. 이것도 해석이 필요해. 예를 들어 건설적이다라는 표현. 이건 나쁘진 않은데 지금 당장 강력하게 추천하기엔 확신이 부족하다 정도로 해석하면 돼. 또 가시성이 낮다라는 말. 이건 점잖게 썼지만 속뜻은 도저히 예측 불가능하다, 앞이 캄캄하다라는 뜻이야. 결국 정리하자면 이거야. 월가 리포트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분석 자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영업을 해야 하는 비즈니스 문서이기도 해. 그래서 우리는 리포트에 적힌 글자 그대로를 읽는 게 아니라 그 행간에 숨겨진 의도와 이해관계를 읽어내는 독해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야. 자, 이제 월가의 구조와 리포트의 비밀까지 알았어.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야. 이 거대한 시스템이 실제로 움직이는 타이밍은 언제일까? 그리고 지금 2025년 월가의 자본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향해 움직이고 있을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실전에서 대응을 할 수 있겠지. 월가는 365일 내내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돈의 물줄기가 크게 바뀌는 순간은 정해져 있어. 이 타이밍을 모르면 남들 다 수익 실현하고 나갈 때 혼자 뒷북치고 물리게 되는 거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타이밍은 바로 실적 시즌의 가이던스 발표 순간이야. 많은 초보자들이 실적 발표 날 가장 많이 당황해. 뉴스 보니까 매출도 잘 나왔고 이익도 예상치보다 높았는데 주가는 왜 마이너스 10% 폭락하지? 이건 월가의 시선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야. 월가에게 지난 분기 실적은 이미 지나간 과거일 뿐이야. 성적표는 확인만 하고 끝내는 거지. 그들의 눈은 오직 가이던스, 즉 회사가 제시하는 다음 분기, 내년의 전망에 고정되어 있어. 아무리 이번에 돈을 잘 벌었어도 경영진이 자신의 기업의 전망과 목표를 직접 발표하는 컨퍼런스 콜에서 근데 다음 분기부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투자를 늘려야 해서 비용이 증가할 거예요.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순간 월가는 바로 계산기 두드려서 미래 성장률 가정이 하향되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거지. 반대로 실적이 좀 안 좋아도 AI 수요가 폭발해서 공장을 풀가동 중입니다. 내년 매출은 2배 뜰 겁니다 라고 미래 비전을 근거와 숫자로 증명하면 그때부터 목표 주가가 상향되면서 수급이 들어와.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는 뉴스 제목을 보지 말고 경영진의 입을 봐야 하는 거야. 두 번째 타이밍은 뷰의 대전환이 일어날 때야. 이건 좀 드문 경우인데 그만큼 파괴력이 커. 예를 들어 1년 내내 A라는 산업 분야에 대해 부정적이던 메이저 투자은행들이 갑자기 약속이라도 한 듯이 긍정적인 리포트를 쏟아내기 시작할 때가 있어. 이건 단순히 애널리스트 한 명의 생각이 바뀐 게 아니야. 보통 이럴 때는 매크로 환경 자체가 바뀌었거나 정부의 정책이 그쪽으로 돈을 밀어주기 시작했다는 신호야. 이때는 기존의 편견을 버리고 월가의 바뀐 태도를 빨리 인정하고 따라가야 해. 고집 부리다가 이 거대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 지금 2025년 12월 현재 월가의 시선은 과연 어디에 고정되어 있을까? 이 메이저 은행들과 큰손들이 공통적으로 가이던스를 높게 잡고 있는 산업 분야가 어딜까? 내가 최근 쏟아지는 월가 리포트들을 분석해보면 큰 흐름은 딱 두 가지로 압축돼. 첫 번째는 AI의 물리적 확장이야. 작년까지만 해도 월가는 누가 칩을 잘 만드냐에만 미쳐 있었어. 근데 지금은 시선이 그 다음 단계로 이동했어. 그래, 칩은 깔았다. 근데 그 칩을 돌릴 전기는 어디서 가져올 건데? 지금 월가 리포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전력망, 에너지 효율, 냉각 시스템이야. AI라는 거대한 소프트웨어를 돌리기 위한 하드웨어 인프라 쪽으로 자금의 성격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지. 이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향후 몇 년간 이어질 구조적인 설비 투자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경제사냥꾼의 영상들 속에도 전력망과 에너지 효율, 냉각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도 단순한 정보 돌려막기가 아니라
바로 이런 월가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돈이 어디에 몰릴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기 때문인 거야. 두 번째는 불확실성 속의 확실한 피난처야. 지금 미국 정치는 트럼프 2기라는 큰 변화를 맞이했고 정책에 따라 수혜와 피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월가는 규제 완화가 확실시되는 금융이나 에너지 섹터 혹은 미중 갈등의 반사 이익을 얻는 신흥국 공급망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있어. 즉 월가는 지금 꿈만 꾸는 주식보다는 정기나 정책처럼 확실한 숫자가 찍히는 곳으로 돈을 옮기고 있다는 뜻이야.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흐름이 보이지? 월가는 과거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본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미래는 AI 인프라와 정책 수혜주에 꽂혀 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야. 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당장 내일 아침부터 님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첫 번째, 숫자가 아니라 변화와 논리를 봐라. 내일부터 리포트나 월가 분석을 볼 때 목표주가 200달러라는 숫자보단 대신 그 숫자를 만든 논리를 체크해. 보통 목표 주가가 새롭게 나올 때 그 이유가 같이 나오는데 왜 올렸지?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아니면 AI 전력 수요가 늘어서? 그 이유가 내 상식과 데이터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변화야. 항상 긍정적이던 골드만삭스가 톤을 살짝 낮췄는지, 보수적인 모건 스탠리가 긍정적으로 돌아섰는지, 고정된 점수가 아니라 흐름이 바뀌는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투자의 핵심이야. 두 번째, 말만 듣지 말고 돈의 이동을 확인해라. 셀사이드가 아무리 리포트로 좋아요를 외쳐도 진짜 돈을 준 바이사이드들이 지갑을 안 열면 주가는 절대 안 올라. 그래서 리포트가 나왔다면 반드시 수급을 크로스 체크해야 해. 리포트는 좋게 나왔는데 외국인 보유 비중이 늘어나고 있나? 만약 리포트는 강력 매수인데 기관들은 몰래 팔고 있다? 그건 전형적인 고점 매도 신호야. 반대로 리포트는 조용한데 기관들이 야금야금 사모으고 있다? 그게 바로 진짜 폭등 직전의 신호인 거야. 세 번째, 월가를 정답지가 아니라 도구로 써라. 이게 오늘 영상의 결론이야. 월가, 이것은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친절한 선생님이 아니야.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장치일 뿐이지. 이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내가 다치는 위험한 물건이지만 오늘처럼 그 작동 원리와 해석하는 기준을 장착하고 나면 내 자산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불려줄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돼. 그리고 매일매일 쏟아지는 그 수많은 리포트랑 영어 뉴스,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월가의 톤을 혼자서 다 해석하고 필터링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어. 그래서 그 경제 사냥꾼인 내가 있는 거야. 앞으로도 월가라는 얘들이 무슨 꿍꿍이를 꾸미든 어떤 섹터로 돈을 몰래 옮기고 있든 내가 매일 밤 세워서 감시하고 팩트체크해서 딱 이해하기 쉽게 돈 되는 정보만 골라서 떠먹여줄게. 이제 월가라는 도구를 어떻게 써야 할지 확실히 감잡았지? 우리는 더 이상 뉴스에 휘둘리는 개미가 아니라 그 뉴스를 이용하는 스마트한 투자자가 돼야 한다는 거 잊으면 안 돼. 오늘 이야기 도움됐으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고 다음에 경제사냥꾼이 그 영상으로 풀어줬으면 하는 주제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 이렇게 경제사냥꾼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돈 되는 정보만 정리하는 채널 경제사냥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고 우리 진짜 부자 되자.